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0-288-43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소극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2.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시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및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그 증명 책임의 소재 피해자나 채권자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위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크레인 부선을 임대하면서 그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한 선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의 공사 수행 과정에서 위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 불능 상태에 이르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위 부선이 있던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예인비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부선이 경제적 수리 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잔존물이 군산항까지 예인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및 갑 회사의 그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심리 없이 예인비를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3-255-13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어떤 행위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제3호가 정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어떤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내용,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대상, 그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이나 원인,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어떤 차별 행위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차별 행위 중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간접차별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제1조
시각장애와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이 화면 낭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위와 같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하는 구체적 편의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 차별금지 법령의 문헌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의 문헌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은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금지된 차별 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7조 제2항은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차별로 보지 않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금지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사인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 함께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46조 제1항에서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8조 제3항은 법원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의 내용과 적극적 조치 판결 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 조치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 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 다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사인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 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 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다 297-254 판결 사건명 운송료 화물차주인 갑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와 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을 회사가 선정하는 거래처에 화물을 운송하고 을 회사로부터 운송 수입금을 지급받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세금 계산서 역발행,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안전위탁 운임에서 경영수탁료 명목으로 매월 10% 상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자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안전위탁 운임에 미달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지임료와 주차료에 해당하지 않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영업용 번호판 이용료, 지임료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갑과 을 회사 사이에 공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을 회사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위탁 운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다 207-31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처분 문서상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 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헌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량이 을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을 체결한 승합 차량에서 하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병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병에게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및 그 시행 규약의 구상금 청구 규정에 따라 치료비에 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호협정 및 시행 규약이 당사자들을 비롯한 협정회사들 사이에 계약으로서 소의 판단의 준거가 될 수 있고 위 시행 규약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 시행 규약에 따른 구상금 청구의 선행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다 214-123 판결 사건명 임금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 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근로기준법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5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만 해당된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적용된다. 그런데 퇴직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퇴직급여 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일시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퇴직급여 제도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3항 그 청산 의무를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해당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의 취지가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등과 달리 14일 이내에 청산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그와 같은 청산 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정산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데 그 지연 지급을 사유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승낙할 요인을 약화시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다 21770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됐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대금 분할을 명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져 있었고 위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부동산의 강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이러한 법리는 대금 분할을 명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맞춰져 있었고 위 공유물 분할 확정 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다 217883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1. 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인지 여부, 소극. 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불법 점유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을 진다. 한편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에 대하여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 가능한 부동산일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며 차임 상당액은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일 뿐이다. 2.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이후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비록 판결 이후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의 규정 취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하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의 정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는 등 증명을 촉구하여 간접 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알 수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 사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을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수용 재결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에도 을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을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갑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갑조합의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갑조합이 주장하는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와 을의 불법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갑조합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하고 추가 금융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긍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2 3918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 징수결정 취소.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되는지 여부. 적극.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7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3호 제6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의 내용
미지급 보험급여 제도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애급여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 법령 조항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애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 중 장애급여와 같은 급여는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강한 반면 사회보장적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은 이미 장애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권리의 청구 또는 지급이 지연된 상태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특히 강하므로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산재보험법이 제58조 제1호에서 장애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보험급여 수급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보험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법적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만을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재보험법 제81조 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 미지급 유족급여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 대한 일시금 형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을 이전시키는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넷째,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이 그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함과 함께 그대로 소멸한다고 해석할 경우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의 지급 지연에 따라 그 수급권자인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채무가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지급 장애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시키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2 52519 판결 사건명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취소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 명의자인 요양기관에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9. 국민건강보험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재량 행위로서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 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 개설 명의자와 실질적 개설자의 각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 명의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따라 개설 명의자 등의 책임과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규정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으로서 구 의료법 2020년 3월 4일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 명의자는 실질적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손익이 그대로 귀속되지도 않는다. 이 점을 반영하여 구의료법은 제33조 제2항 위반 행위의 주체인 실질적 개설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반면 개설 명의자에 관하여는 제90조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 행위를 한 자로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 징수 규정의 법적 성질,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그 규정에 따른 처분 시 고려 요소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개설자는 부당이득 징수 처분에 따라 개설 명의자와 독립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되 개설 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이란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서 요양기관에 부과된 부당이득 징수금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징수금이 아니라 실질적 개설자가 요양기관을 통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 비용 중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거쳐 정해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로 하여금 개설 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 징수금은 책임의 경중에 대한 재량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개설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부당이득 징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2-55723 판결 사건명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처분 취소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의미 및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 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위생원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고 7은 이에 대한 예외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별표 4 제6호 비고 7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란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생원이 아닌 종사자가 장기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 중 입소자의 개인 의류를 시설 내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9.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021년 12월 21일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전액 징수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금액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9.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에 쓰이는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환수 여부 및 범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셋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장기요양 문제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사회보험 제도로서 그 재원이 보험 가입자인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 제8조, 제58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다. 넷째, 환수 대상은 그동안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한정되므로 그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30809 판결 사건명 경정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9.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9.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1년 7월 20일 법률 제18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장애인 고용법이라 한다. 구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구장애인 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 의무 고용률이라 한다. 의무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제28조 제1항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부가권자가 분담금, 부가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에 해당한다. 제2조, 제3조 및 별표 제67호 한편 구국세기본법 2020년 12월 22일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는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장애인 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장애인 고용법 등의 문헌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장애인 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법인세법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2-37008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받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 초과액을 입금에 산입한 피출자 법인의 입금 산입액이 현물 출자 과정에서 사회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 대가로 피출자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 가액도 현물 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 시가 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 법인의 자산이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현물 출자는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 이하 출자자라 한다. 출자자가 회사 이하 피출자 법인이라 한다. 출자자가 피출자 법인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출자자가 피출자 법인에 재산을 이전하는 거래와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 주식 등을 배정받아 피출자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물 출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그 자본의 출자가 출자자의 재산이라는 현물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손익 거래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 그 결과 피출자 법인이 출자자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재산이 과다 계상되어 피출자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 시가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피출자 법인의 입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다만 그와 같은 피출자 법인의 입금 산입액이 현물 출자 과정에서 사회로 유출되어 출자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자본 거래와 손익 거래가 대가 관계를 가지면서 병존하는 현물 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자한 재산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출자한 재산의 시가와 피출자 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등 시가의 차액, 즉 교환 차액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출자자가 출자한 재산의 가액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피출자 법인이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배정한 주식 등의 발행가액 역시 현물 출자 재산의 고평가된 가치만큼 높게 평가된 경우라면 이는 단지 장부상으로 자산과 자본금이 함께 과다 계상되어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본 교환 차익의 존재 등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피출자 법인의 입금 산입액이 종국적으로 사회로 유출되었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해 추가로 증명되지 않는 한 시가초과액에 해당하는 피출자 법인의 자산이 실제로 사회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54560 판결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입법 취지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의 취득 시기, 분양 계약일, 구소득세법 2021년 12월 8일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문헌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 당첨일부터가 아니라 분양 계약일부터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는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소득세법은 분양권이 공급 계약을 통하여 얻는 지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여 곧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 체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당첨자가 임의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해당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역시 미계약 세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은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당첨자가 분양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 제1항에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1세대의 주택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 경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 분양 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 시에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분양 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 계약일에 그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 세목과 적용 법령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1세대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다. 이와 같은 지방세 법령의 내용은 명시적 규정이 없는 구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넷째,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 2는 부동산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 청산일이 취득 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 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 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기본 통칙 그 자체가 과세 처분에 적법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2-35079 판결 사건명 경정 거부 처분 취소의 소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정한 취지 구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단순히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에 비로소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 9. 조세특례 제한법 2021년 12월 28일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 제2항, 제8항.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제3항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 가액에서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당시에 실제 매수 가액을 공제한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인지를 소정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해당 납세자가 취득된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현금화된 이익을 얻는 시점으로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 특례를 정한 것이다. 이는 만일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과세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현금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소득세 납부를 위한 자금 부담이 상당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나중에 행사 가액보다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벤처기업의 우수한 전문 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헌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 4, 제2항, 제3항이 정한 방식 및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하여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2 35308 판결. 사건명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1.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형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및 마목의 각 조문에서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등을 도시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구지방세법 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법문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토지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취지 및 과세 기준을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가 위 조항의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9. 지방세 특례 제한법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여 그와 같이 지형 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이기만 하면 지형 도면의 고시 후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는 물론이고 집행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 역시 재산세가 감면되었으나 2016년 12월 27일자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84조 제2항의 조문이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부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서 과세 기준을 현재 집행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더는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감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개정 연역과 문헌 및 취지를 종합하면 해당 과세 기준을 현재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는 구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의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 적극.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한데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헌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갑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갑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공원 또는 도로로 신설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상 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무상 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토지는 구지방세 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이 감면 대상으로 정한 과세 기준을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 것 역시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2-35585 판결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 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 비율에 따른 적극 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제78조 제3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 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 비율에 따른 적극 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 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 후 10504 판결 사건명 등록 취소 상 1.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 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 상표를 취소 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 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 심판 청구와 관계되는 지정 상품에 관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 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 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티르리르 및 티르리르 상표를 사용하여 귀금속류, 액세서리 판매 등 영업을 하던 중 을 주식회사가 지정 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티르티르 또는 티르티르로 하는 상표들을 등록받았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지정 상품을 화장품 등으로 하고 표장을 티르리르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다음 을 회사의 상표들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와 같이 새롭게 등록한 상표를 이용한 화장품 포장 디자인을 의뢰하는 등 등록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였고 이후 을 회사의 상표들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되었으나 을 회사가 갑 회사의 위 등록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상표의 등록 후 을 회사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갑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등록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4 후 11460 판결 사건명 등록 취소 상 1.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 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 사용권자 또는 통상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상표를 그 지정 상품에 대하여 취소 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 규정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에게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기간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 주의를 채택한 데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은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이 등록 상표를 취소 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 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 심판 청구와 관계되는 지정 상품에 관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 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 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 상표의 지정 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의 피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영업 부진이나 법적 분쟁의 우려 등과 같은 주관적, 내부적 요인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상표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등록 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 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제인에게 속하므로 제384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도 파산관제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기간 동안 그 등록상표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관리하는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갑합자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갑회사의 파산관제인이 을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매도하였으나 을 회사가 이에 따른 권리 이전 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는데 그 후 을 회사가 갑회사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통제할 수 없는 객관적,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회사의 파산 관제인에게 등록 상표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 상표의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 10321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적극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행위자를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에서는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양벌 규정의 취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을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 행위자와 개인정보 처리자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 있으므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2조 제5호, 제6호에서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하였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위 양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 소방서의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인 피고인이 면접 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면접 응시자 을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을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기도의 직속기관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는 갑 소방서는 같은 법 제74조 제2항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개인정보 처리자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 행위자 역시 위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 12709 판결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 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 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이기로 한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양쪽 당사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 또는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 또는 수단이면 통신 매체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른바 송금 메모, 받는 분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글을 입력하는 기능,
송금 메모는 계좌 이체를 하면서 그 거래의 목적이나 내용, 송금인의 이름 등을 비롯하여 송금인이 원하는 정보를 입금받을 사람의 통장이나 계좌 거래 내역에 간결하게 표시하는 데 사용되므로 돈을 입금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갑의 은행 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 고추 3cm, 고추야 커져라, 땡땡 씹새끼라는 송금 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갑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 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 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갑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5도 16747 판결 사건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가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나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24년 2월 6일 법률 제20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한다. 9. 마약류 관리법 제5조 제1항은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호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3호 한외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제4호 한외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제2조 제5호는 마약류 취급자를 유형별로 정의하면서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되는 마약류 취급의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중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자목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구마약류 관리법의 규정 체계, 각 조항의 수범자 및 문헌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마약류 관리법 제5조 제1항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위 조항의 수범자인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해당 마약류 취급자별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자신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의 경우 구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에서 허용한 취급 행위 유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의 주체로서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것도 가능하며 의료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참조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따라서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주사제를 주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다. 나아가 구마약류 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되는 취급 행위 유형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 이러한 의료법 및 약사법, 구마약류 관리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의료행위의 본질, 보건위생에 관한 의사의 전문 지식과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행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이와 전혀 무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주사제의 투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5호 자목의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인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 유형은 구마약류 관리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로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마약류 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마약류 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마약류 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로서 구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6년 3월 19일 선고 2024도 163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모해 위증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 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현재 법리는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대법원은 2008년 6월 26일 선고 2008도 3300 판결 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2도 6848 2012 전도 143 병합 2012 전도 143 판결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0도 10028 판결 2024년 2월 29일 선고 2023도 7528 판결 등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 법리를 현재 법리라 한다.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현재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증인이란 재판 절차 등에서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146조가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해당 소송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증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증언 거부권의 보장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160조가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증언 거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거부권 내지 자기 부재 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증인 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기 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그 밖에 증언 거부 사유가 있는데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재판 실무는 증인에게 증언 거부권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고지하는 등 소송 지휘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재판 실무까지 고려하면 소송 절차 분리를 전제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증언 거부권 행사가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 암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는 증인신문이 아닌 피고인 신문 등 재판 절차의 다른 국면에서 피고인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 적격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소송 절차를 분리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다시 소송 절차를 병합하여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심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등 소송 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을 뿐인 경우라고 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달리 볼 수 없다. 소송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는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 검사 측 증명이나 피고인 측 방어의 편의, 공범 사이에서 사건 처리의 형평과 합일적 사실 인정 및 양형의 균형 필요성, 그 밖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병합 또는 분리 심리의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병합 또는 분리의 선택이나 활용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소송 절차의 일시적 분리가 단지 형식적,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그러한 분리 상태에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소송 절차 진행에 관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문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공동피고인별로 소송 절차를 종국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범을 분리하여 기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송 절차를 종국적으로 분리하더라도 같은 수소 법원이 그 사건들을 병행하여 심리한다면 법관의 심증 형성 측면에서 소송 절차의 일시적 분리와 특별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 사이에서는 해당 범죄 사실에 관하여 서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 한 소송 절차의 종국적 분리와 일시적 분리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현재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도 있다. 마약 범죄, 전기통신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구성, 활동 등과 같이 여럿이 또는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그러한 공모나 범죄 가담 행위에 관한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에서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에 의해서만 공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정 절차에 따른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고려할 때 공범들에 대한 소송 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하는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진실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어길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경고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서한 후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하는 증인신문 방식이 위증의 벌이라는 제재가 뒤따르지 않는 데다가 진술 거부권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는 피고인 신문 방식보다 더 적합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이 신문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형사소송법 제296조의 2 제1항 본문 신문하여 해당 피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밝히게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다른 공동 피고인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 절차가 분리되었더라도 그것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관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더라도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다면 해당 피고인은 그 진술 부분에 관하여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진술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그에게 증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가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이상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서 별다른 제한 없이 언제나 증인 적격이 있고 이에 따라 그가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에 관하여 한 허위 진술에 대하여도 모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다수 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 2. 갑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설계도면대로 공사한 것처럼 컴퓨터로 조작한 현장 사진을 감리단을 통해 공사발주처에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회사 운영자 갑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 다른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갑으로부터 현장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등 갑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모해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 적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언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